그러면 일단 행사에 앞서서 일단 개최사를 우리 조인래 삼균학회 이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개최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삼균학회 운영을 하고 있는 조인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강복회 회원님 또 교수님들 또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선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올해 이제 간토 대지진 학살 관동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우리 간토가 맞습니까? 관동이 맞습니까? 표기 일본 말은 같다. 근데 사실은 관동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가 표기가. 그래서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이 있고 또 조선 의열당 그 선언서 또 100주년이기도 하고 어저께 원래 이제 1월 23일인데 이제 우리 설이 껴가지고 어저께 김상욱 의사 일대천 우리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100번 기념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청년회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의 주체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기념사업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또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로 보호하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보호는 사실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대한독립선언서의 그 8일 지나서 28 독립선언서 또 한 달 후에 그 3일 기미 독립선언서는 그 기폭제 역할이 사실은 대한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3일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하지만 이미 대한독립선언서 있기 전에 17년도에 대동 단결 선언문이라는 게 발표를 합니다. 아까 이종철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선언은 그 1차 세계대전 종료와 더불어서 윌슨 대통령의 그 민족 자결주의 1918년 1월이고요. 그 다음에 소련의 10월 혁명이 17년 10월입니다. 이전에 미뤄진 것을 임정 수립이 현재까지 정설인 외세의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거라는데 사실은 이미 학술적이라든지 문헌으로 봤을 때는 17년도에 이미 그런 생각이 굳혀져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정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록 이제 임정이 망명 정부일지라도 그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계승을 우리 독립 정신을 이어가는 그 주체 세력으로서 우리 삼균학회가요. 그리고 또 물론 비단 다른 기념사업회 다른 학회도 있지만 저희는 한 50년 이상을 삼균학회를 통해서 학술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주제가 조수왕의 혁명정신과 독립투쟁, 그 독립투쟁 속에서의 박열 선생, 그 다음에 최재형 선생을 조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발표 또 토론 애써주시는 우리 학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고견을 저희 삼균학회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저희는 받아들이고 민족 정기 계속 발전하는데 일보 전진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개인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삼균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학술회의가 보시면 지금 46회 학술회의거든요. 그리고 매년 책자 발간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 뭐 독립기념 기념사업회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정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지 못하고 각각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인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실 정부가 주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개인들에게 맡겨놓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의 대주제가 조소왕의 혁명 정신과 독립 투쟁입니다. 일단 세 분의 발표가 있는데 먼저 우리 홍원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나오셔가 제 1주제 발표인데 조소왕의 정치 철학에 관한 소고, 조소왕과 한나 알렌트의 대화, 이렇게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또 묵직하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발표를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1주제, 2주제, 3주제 연속으로 계속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진행하는 걸 할 테니까 먼저 1주제 토론 우리 홍원표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좀 어색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조인래 이사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고 계신 김병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광린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여러분들 또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 논문 분량이 많아서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말이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차분하게 하다가 안 되면은 요약하거나 나중에 토론에 맞춰서 보완하는 이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 한나 아렌트 정치 철학을 한 30년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바가 많아서 손을 못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근대 독립운동가 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사상도 연구를 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질 못하는데 중간 중간에 제 전공과 우리 독립운동가 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사상을 함께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조소왕 선생 연구는 좀 저한테는 좀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현대 국가 건설 사상을 연구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전서부터 제가 은사 선생님 댁을 매년 정중간 한 번씩 찾아뵙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뵙더니만은 은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기는 조소왕 선생이 귀국한 이후 50년 납북될 때까지 사셨던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소왕 선생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3년간 국가 건설 사상을 연구할 때 동료 교수들한테 제가 조소왕 선생을 연구할 테니 좀 양해해 주세요 해서 동료 선생들이 수용을 해준 바람에 제가 어줍지 않게 이 한문으로 된 원전을 겨우겨우 읽어가면서 논문 한 편 발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이제는 강사 생활하다가 전임 교수가 됐는데 그 이전서부터 이제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연구를 했고 2004년도에 그걸 한 출판사에서 발간을 하게 됐죠. 그런데 가만히 연결시켜 보니까는 조소왕 선생님의 독립운동 혁명 사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서는 한나 아렌트 혁명론, 혁명 사상을 연구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이후에
조수왕과 아렌트의 이 혁명 사상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발표한 논문이 원래 오늘 발표할 논문의 그 원본이 되는데 그때는 170매 분량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조인혜 이사장님께서 또 한번 좀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하길래 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전념해서 우리 조상 선생을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떨리는데 그러나 그때 가졌던 생각은 지금도 똑같으니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한 달여 정도 준비를 하면서 한 몇천 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70매 분량이 한 270매로 늘어났는데 한 170매는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책 없이 한 260매 분량으로 이 양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혁명 이론 사상을 연구를 하면서 한나 아렌트 혁명 사상 이전에 조수왕 선생의 혁명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귀중하게 깨달았던 거고 그러나 한 사상가를 이해하려면은 그분이 남긴 저작만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수왕 선생의 혁명 사상의 진수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다른 분이 또 똑같은 그 이 사건과 문제를 주목했으면 또 남다른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대화 형식을 좀 비로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수왕 선생님의 말씀 사상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전 아렌트 입장이 여기 이제 소개된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2004년도에 글을 발표하고 18년 가까이 돼서 이 글을 쓰는데 그 이후 연구 업적을 뒤적이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탁월한 이 저작들을 남겨서 제가 다는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는데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 연구와 다르게 좀 다르게 이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정치학자의 이 나름대로의 이 시각과 안목에서 살펴보고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야기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그냥 이야기인 것 같지만 거기에 몇 개의 층위들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에 있어서 보면은 정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존재 인식론 문제 또는 이 정치 행위론과 제도론. 그래서 저는 이 분석적인 차원에서 네다섯 차원에서 이 조수왕의 혁명 사상을 좀 새롭게 드러내야 그나마 여기서 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좀 상당히 분석적입니다. 그 덕택에 선행연과 다르게 좀 다른 점을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 읽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 하나의 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2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 혁명에 대한 사유와 실천의 궤적, 정치적 악과의 투쟁은
정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조서안과 아렌트의 이 삶과 사상의 궤적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정신의 삶과 정치적 삶,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서로 어긋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언행이 일치한다. 인간 개개인의 언행일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이분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언행일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전제의 억압과 인간다운 삶의 상실은 결국은 조선이 식민지화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삶이 사멸했거든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정치적인 죽음을 어떻게 하면은 정적인 삶의 상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혁명투쟁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독립운동 과정에 있어서 이민족 전제와 이 군주 전제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죽음을 삶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조항 선생께서 혁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록의 첫 번째 인용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혁명을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요. 대체로 한 민족의 혁명 대상은 한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사주가 부추겨 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어떤 역사적 병폐의 원인과 문제점이 안에서 복잡하게 뒤얽히고 응결하고 외래적인 특수 조건이 합쳐져서 부딪혀 달리 피면은 감이 되어 크게 소용들이 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소상 선생의 책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는 게 다릅니다.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걸 부여 첨가시켰고요. 거대하고 흉악한 괴물로 변하여 혁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뭔가 정치 체제나 이게 이 흉악한 괴물이 됐을 때 그것이 혁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국수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국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한 계급의 이해만이 아니라 각종 계급의 공동으로 연대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결국은 독립운동의 승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위의 원리로서 자율성과 더불어서 연대의 중요성을 얘기라고 했는데 혁명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입니다. 그러므로 혁명 대상은 한국 민족 전체의 분투와 노력 없이는 결국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 30년 이 발표한 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항 선생의 혁명 사상을 얘기하고자 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먼저 지적을 했는데 이미 1914년 일신교령 학제강의 기함에서 식민지 조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대마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장은 불교 용어고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헬이고 지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옥은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한 공간이 아니고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때 어둠은 정착적 개념이 아니고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는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서 이 식민지 조선을 기본적으로 어둠으로 나름대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의 측면에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정치적인 의지로 펴내는데 그것이 바로 조용원의 호입니다. 소왕이죠. 소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동산 그 밑에 보면은 단결 선언에서도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느냐면은 조선 왕조 몰락했다, 구질서 종말,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구한국 최후의 일일은 비록 바로 신한국 최초의 일이다. 혁명은 구질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구한의 최후 종말이고 신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왕의 혁명 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혁명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 안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혁명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소왕께서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선언, 오늘 조인의 이사장님께서 낭독을 하셨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비극적 사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대체 조선이 왜 망했는가? 잘 나가던 조선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가에 대한 비극적인 사유가 깔려 있는데, 그거 한 문장 읽어보면은 300년 유학자의 당론이 이시조선 멸망의 역사 가반을 차지하였고 4천년 역사의 대동맥을 단절하고 있다. 그러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일제 사악한 근원에서 벗어나 건국임을 확신하고 육탄전과 혈투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기본적으로 혁명에 있어서는 폭력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1 운동과 관련한 소왕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삼균주의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계기는 1919년 3.1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서부터 소왕은 이 일제와 투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교적인 해결책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 혁명의 토대에서 노예혁명과 근래 이 근대 혁명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예혁명이라고 하는 5개 고려시대 혁명하고 근대 혁명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연구자들이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노예혁명은 혁명이 아닙니다. 반란, 봉기, 소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왕 선생이 왜 노예혁명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느냐?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는데, 연구자들께서 노예혁명 근대 근래 5대 혁명 얘기를 하고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똑같이 혁명으로 규정해버리면은 혁명을 연구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 혁명사 개요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혁명 규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발표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페이지를 맞춰드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못 하겠습니다만, 그 후반부에 다시 한번 소왕이 혁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인용문을 찾아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 민족 전체의 이 행복이라 하는가? 그것은 정치 권리 동등함, 생활 권리 동등함, 그리고 배울 권리 동등함이다. 이로써 역사적 국가의 기초 제도를 전복하고 아울러 다른 민족이 제멋대로 만든 모든 시설과 제도를 다 봐야 한민족 전체가 내부적으로 각자 균형을, 이게 삼균주의의 균형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루게 하고 외부적으로 각 민족과 국가가 평등과 대립의 균형을 향유케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앞부분에 노예혁명과 근래 5대 혁명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불평등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순리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밑부분에 소왕이 그래서 미국 혁명을 얘기를 안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시 근대 혁명 얘기를 하면은 미국 혁명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 근대 혁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느냐면은 무엇이 민족 전체의 행복인가? 여러분들 행복 그러면은 개인적인 행복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복은 개인적인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공적인 행복입니다. 독립투쟁에 나름대로 승리를 해서 국가를 되찾으면은 그때 국민 전체가 누리는 그 행복은 결국은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에서는 소왕 선생이 중국어로 망명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 각종 선언서를 발표하면서 혁명을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규정하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글에서 제가 홍선희 선생님의 글을 인용을 해서 상균주의 나름대로 이 정립 과정을 3기로 나눠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미 다른 글에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치밀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뺐다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상균주의 정립 과정에 있어서 혁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관련된 나름대로 저서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렌트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옥 강제 수용소와 시장 능력의 상실인데 강제 수용소는 아렌트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냐면은 지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렌트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밑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33년 히틀러 집권으로 프랑스로 망명하고 41년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44년부터 49년 사이에 치필에서 출간한 것이 전체주의의 기원입니다.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완전히 소멸된 나라 이 상태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는데 따라서 정치적인 삶을 누리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전체주의는 죽음을 상징하는 바로 정치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어떠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정치를 복원시키지 않으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전체주의가 재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주의가 미래에 다시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정치를 실천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삶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혁명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1956년에 헝가리 혁명이 발발합니다.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진주를 해서 12일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최초의 혁명을 러시아 혁명으로 표현합니다만 러시아의 혁명은 기본적으로 사회혁명의 성격이 강하고 이 헝가리 혁명은 정치혁명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4년 후에 1960년 4.19 혁명이 발발합니다. 12년 자유정권이 학생들에 의해서 12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꽃핀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꽃피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4.19 혁명으로 이 한국은 그 이후 민주화가 됐습니다. 영국 기자의 나름대로 진단과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19 혁명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건국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건국정신이 이 독립운동이 이 독립운동
혁명 투쟁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6년 헝가리 혁명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렌트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혁명론을 발표를 책으로 출간하면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참 무시무시한 유혈이 발생하는 엄청난 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후 정치적인 삶에 얼마나 기중한가라고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 18년간 무국적 생활을 하는 아렌트가 이 미국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서 미국인들도 조명하지 않는 미국 혁명을 좀 새롭게 좀 조명함으로써 이 미국 혁명의 이 역사적인 이 중요성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바로 조성 선생의 혁명 사상이 이미 한 세대 전에 기본적으로 실천과 정치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미 정착자들이 하듯이 정치 이론으로 사상으로 체계화하지 않았지만 정치학자들이 주목해야 될 혁명 사상이 오히려 아렌트보다 먼저 이 나름대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의 혁명 사상을 연구할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서왕의 혁명 사상을 빼놓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적인 현재로서 혁명 과정. 제가 한 10분에서 제가 시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저 시계를 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로 한번 압축을 하고 모자르는 건 이따 이 답변 과정에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구적인 현재로서 혁명 과정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현재 조금 생소한 용어죠. 제가 그런데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 이야기거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속으로 저 버릇없는 것들 왜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나이를 보면은 저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현실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40년, 50년 전에 가졌던 판단의 기준이 60년 지나서 젊은 사람들을 볼 때 그 판단 기준을 적용시켜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편견하냐면은 그 시대에 맞는 40년 전, 50년 전에는 맞는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냐면 편견으로 바뀝니다. 편견은 참 귀중한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판단은 귀중하지만 또 무섭습니다. 칸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판단은 마치 뭐 같으냐면은 애기 어머니가 귀중한 자식을 방 안에서 목욕통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씻고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 져야지 하고 해가지고는 목욕통에 있는 목욕물하고 자식까지를 다 버리는 게 결국은 편견입니다. 결국은 과거의 편견으로 현실을 보면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결국 중요한 요소를 내용을 결국은 똑같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칸트가 그래서 편견은 귀중한 거지만 새롭게 판단할 때는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치 행위자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가졌던 생각을 나름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혁명 과정에서 이건 구질서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정신,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최초에 시작했을 때 가졌던 정신, 즉 화장실 갈 때 그 정신을 간직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지식의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가졌던 독립운동 정신, 혁명 정신은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나름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독립운동가들, 정치 지도자들이 가졌던 정신을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안 되니까는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는 기본적으로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00년 전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혁명 과정이라고 하는 그 몇십 년 기간에 그 과정이 시간 이동을 합니다. 시간 이동을 해서 똑같이 여기에 옮겨지기 때문에 혁명 과정을 역사적인 현재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 밑에 보면 각주의 그림 하나 어줍지 않게 그려진 게 있습니다만 과거, 현재, 미래를 표기한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혁명 과정은 영원히 현재다. 영원한 현재로 표현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질서를 해체시키려면은 구질서를 정당화시켰던 대명분을 붕괴시켜 버려야 됩니다. 붕괴시켜 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구질서를 정당화시켰던 대명분, 이거 이 정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절대자일 수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은 천황이에요. 천황은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을 타도하려면은 그 중심이 되는 천황을 없애야 됩니다. 이봉창 의사가 저걸 죽이려면은 결국은 이 천황을 죽여야 된다. 이 천황 저격 사건이 바로 그런 정신이거든요. 바로 따라서 구질서 체제를 나름대로 해체시키는 대명분은 새로운 절대자를 나름대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 정치하는 분들 뭐 얘기합니까? 대의명분 되게 작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대의명분입니다. 조수왕 선생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한국의 시작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는 정치적인 삶의 부활을 알리는 결국은 분투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이 아니라 대한이라고 하는 이것을 끌어들입니다. 대한은 과거에 이 결국은 조선의 의미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조자 빛날 선자입니다. 결국은 우리말로 풀어 얘기하면 아침 시작이란 뜻이에요. 고조선의 조선도 시작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을 이 건국초기에는 대한으로 나름대로 연결시켰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다. 결국은 조선으로 인해서 이 500년이 조선이 무너졌으니 이젠 다른 길이 없다. 최초의 국가를 복원시키는 것이 제조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하게 신화적인 얘기로 치부해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들의 이 정치적인 사유를 사실은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읽어보신 분 있겠습니다만 로마는 제2의 트로이입니다. 그리스의 망한 아이네스, 이
아에네아스가 자기 일족을 끌고 세운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귤리우스의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로마는 트로이의 재건이다. 그러고 보면은 시작은 국가 건국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건국은 시작이에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시작은 재건이다. 그렇죠? 시작은 재건이다. 정치 사상 연구하는 분들은요 역설을 되게 좋아합니다만 시작은 재건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어 있는 것이 바로 한민족 최초의 국가의 건국 기념이 뭡니까? 균등이거든요. 균등. 그 부분에 보면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신지비서의 수미 균평의 일방 보태평 균평이거든요. 건국 이념에 균등 평등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신지비서에 담겨져 있는 이 건국 이념을 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단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육성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성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일신교령하고 학지강에 바로 이제는 그 종교 육성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단군, 석가, 공자울,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메트, 육성교인데 이게 다 일신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육성교를 재창함으로 해서 천황보다 더 강한 우리는 일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신부장을 통해서 결국은 일제를 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유를 정치적인 사유로 바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조상 선생 혁명 사상의 독창성입니다. 종교적인 사유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 결국은 역시 종교적인 사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유의 폭정을 나름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조상 선생의 나름대로 이제 그 독창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유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한살림 요령, 발해경, 김상옥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련된 부분은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한국 현황과 혁명의 추세에서 천황 절대자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이 한국 이 독립당 선언과 한국 현황과 혁명의 추세에서 보면은 이 저들의 통화주의, 천황주의, 총독 정치 이걸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열혈 투쟁을 통해서 천황제를 타도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폭력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명은 단순하게 정신무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폭력 투쟁에 수반되지 않으면은 일제 전제, 이민족 전제를 타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고, 따라서 이 종교적인 사유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전환을 하면서 비로소 선균주의의 나름대로 이 복국 건국 치국이라고 하는 이 3단계의 과정이 나름대로 설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렌트의 사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종교적인 사유가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유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 습관이
기본적으로 항상 종교와 바로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그 뒤에 예수 후계자들, 그다음에 이 교황, 뭐 주교 이런 분들 통해서 나름대로 그 정신이 이어지게 되는데, 절대주의 시대에는 절대군주는 인간임에서 이 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는 정당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절대주의 체제는 엄청난 악을 초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악을 타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치 나름대로 질서를 잉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루이 16세의 절대주의 체제를 타파하는데, 그 이전까지 절대주의를 떠맡았던 나름대로 근거가 뭐냐면은, 절대 군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다. 따라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초월적인 근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혁명 과정에 참여했던 CS가 절대자의 자리에 누구를 가만히 앉히냐면은 국민을 슬그머니 들어앉힙니다. 그런데 국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면은, 국민은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실체다. 저러면 인간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인간이겠습니까? 신이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절대자를 해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절대자를 나름대로 끌어안쳤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절대자를 끌어안침으로 해서 결국은 정치 영역은 이 비정치 영역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 정신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귀족 세력을 의선자로 몰아가지고서는 다 끼로치는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데, 결국은 유혈의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도 새로운 절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절대자는 인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초월적인 의미의 절대자라서 정치 영역은 심각하게 유린됩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 아까 이종찬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6년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자명한 권리로 부여받았다라고 했을 때, 부여받았다라고 선언했을 때 선언한 것은 독립선언서를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것들은 자명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진리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대자가 슬그머니 들어오게 됩니다. 진리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보다도 더 강력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가 됐습니다. 1 더하기 2는 2다. 신도 부정 못하죠.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바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상호 합의, 서로 심의하고 합의해서 좋은 공동체, 영국의 제한군주정이 아닌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합의가 미국의 나름대로 기본 정신과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 합의와 심의가 결국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했는데, 그 시작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초월적인 의미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균주의 사상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균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과 역사 속에 존재했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국가 건국의 출발점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에 있어서 바로 아렌트가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제가 조상 선생의 글을 보면서 종교적인 사회에 머물지 않고 바로 정치적인 사유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사유도 감탄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적으로 사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는 아주 깊은 정치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이제 몇 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4장과 5장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할 얘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 4장은 삼균과 자유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하고, 그러면은 이 혁명 정신, 이 독립운동 정신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도화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제가 이 글을 기술하면서 앞에서 한 얘기 또 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4장에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독립투쟁 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 원리, 독립운동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정치 행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참여 단체의 자율성이고, 그리고 각 단체가 제 멋대로 하면은 결국은 힘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대, 대동단결, 자율성과 대동단결, 이것이 이루어져야 투쟁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독립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대당을 나름대로 조직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세 가지 나름대로 거대당 조직의 필요성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결국은 이 혁명 정신은 제도로 구체화돼야 비로소 살아 숨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거든요. 따라서 그 시기에 선각자들의 말과 언행 정신을 결국 남기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5장 앞부분에서는 신민주국이 혁명의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 제정입니다. 헌법 제정, 이게 제정이 이루어져야 국가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미 3.1 기념 독립선언서에도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을 해서 비로소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헌법을 통해서 결국은 나름대로 이 제도가 완비됐을 때, 균등 정신과 자유 정신이 나름대로 제도화됐을 때 비로소 혁명 정신은 성공하게 된다. 죄송합니다. 어줍지 않게 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마디만 여기 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 제사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옛 현인이 스미 균평의 흥방보태평 하리라 하였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가장 중추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가 전통으로 전해지는 한 과거는 권위를 갖는다. 권위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한 권위는 전통이 된다. 과거의 사건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망각돼 버립니다. 망각되면은 과거 선각들이 남겼던 귀중한 자산, 아까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도 자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달리 표현하면 보배입니다. 선각자들이 남긴 보배 발굴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전통을 어떻게 10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승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